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편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편전쟁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 동아시아를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한 전쟁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편전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뭐고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한 것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세기에 들어와서 바로 인류는 대항해 시대를 맞습니다. 그 대항해 시대의 주역이 바로 스페인과 포르투갈입니다. 그런데 17세기 중엽에 들어와서는 이 대항해 시대의 주역이었던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그리고 영국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스페인의 무력 함대가 영국에게 침몰을 당합니다. 그래서 17세기 중엽부터 대항해 시대의 주역은 섬나라인 영국과 네덜란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아시아로 와서 깊은 잠에 취했던 아시아를 깨우는 역사를 하게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 대항해 시대의 역사를 바꾼 하나의 사건이 뭐냐? 그것이 바로 기호식품인 이 향료와 향신료입니다. 향료란 것은 맛의 향을 내게 하는 것이고 향신료는 맛의 자극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유럽 사람들은 주식이 육식이기 때문에 이 향료와 향신료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런 향료와 향신료는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보다시피 오늘 육두구, 정향, 그리고 후추, 생강, 그리고 샤프라, 바닐라, 또 바카리오 같은 이렇게 헤아릴 수 없이 그 향료와 향신료 종류는 많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이것을 음식에 첨가해서 먹게 됩니다. 근데 이런 향료와 향신료는 인도나 인도네시아 쪽에서 생산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지중해를 통해서 유럽으로 들어갔던 것인데 지중해를 장악했던 오스만 터키에 의해서 이 향료와 향신료가 원만히 공급이 되지 않자 유럽 사람들은 향료와 향신료를 찾기 위해서 대항해 시대가 준비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둘째가 바로 잘못됐습니다. 둘째가 바로 이 설탕입니다. 이 설탕은 역시 인도네시아 쪽에서 재배가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오스만 터키에 의해서 공급이 차단되자 포르투갈이 먼저 이 사탕수 재배를 위해서 대항해 시대가 준비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동양의 중국의 차입니다. 이 차를 통해서 결국에 아시아가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다시피 이 차는 유럽으로 가서 유럽 사람의 기호식품이 됐을 뿐 아니라 이것은 중국의 변방나라에서도 대단히 필요한 하나의 식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원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목축해서 살기 때문에 결국 비타민 공급인 그러한 식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차는 바로 비타민의 공급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KBS 방영을 했던 차마고도를 우리가 생생하게 잘 보았습니다. 그 차마고도의 그 영상 우리 한 장면입니다만은 이렇게 차마고도를 통해서 차가 티벳으로 흘러갔고 그리고 티벳의 말이 바로 중국으로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우리는 차마고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당나라 시대의 이 티벳은 대단히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티벳의 이름이 토번이었습니다. 토번은 당나라를 위협할 만큼 그렇게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당나라의 문성공주가 바로 이 토번으로 시집가면서 불교와 그리고 차가 들어가게 됐고 그래서 이 고원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차를 마시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번에서는 말이 그럼 당나라로 왔고 당나라에서는 토번에게 차를 보냈던 것입니다. 이렇게 물불교환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토번의 이 고원지대는 차가 절대적으로 필요했고 그리고 당나라에서는 주변의 오랑캐를 물리치기 위해서 말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과 차가 서로 주고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차마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토본이 멸망하고 이 티벳은 명나라 때 바로 말을 종으로 바쳐서 차를 가져갈 만큼 이 고원지대에 살고 있는 티벳이나 네팔이나 인도는 차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비타민이 공급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유럽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기후식품입니다. 이런 기후식품으로 중국의 차는 세계로 팔려나갔습니다. 그래서 특히 유럽에서, 영국에서 이 차가 대단히 기후식품으로 인기가 높았습니다. 이 차는 오랜 수송기간에 바로 발효가 돼서 결국 중국처럼 차로 마시는 것이 아니라 홍차가 됩니다. 그런데 이 홍차에다가 결국 유자 같은 것을 토핑해서 먹는 그런 참 문화가 이런 유럽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세계 각지에 중국의 차는 이렇게 해서 팔려나게 되는데, 그럼 당시에 중국은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 한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은 고려로부터 중화주의에 의해서 이 중국은 아시아의 중심이고 세계의 중심이라고 자부했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을 중심한 변방에 있는 나라든 미개한 그런 국민들로서 이 중국의 천자가 그들을 교화시켜서 이 아시아의 질서를 유지시켜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책봉과 조공의 방법이었습니다. 여기에 동쪽에는 동이, 남쪽에는 남만, 서쪽에는 서융, 북쪽에는 북적, 이렇게 그들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변방은 모두가 오랑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동의하면은 바로 선한 민족이고 예절이 바른 민족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중국에서 생각하는 동의는 동쪽의 오랑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중국의 천자는 변방에 있는 미개한 국민들을 교화시켜서 바로 조언과 책봉을 통해서 이 아시아의 질서를 유지시켜 왔다고 자부하는 것이고, 그것은 이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의 질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도 그런 중국의 조공을 통해서 그 질서를 유지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사상이었습니다. 그 예가 바로 1794년 이 건융 황제 82세 생일 때 영국에서는 통상조약을 맺기 위해서 메카토니 백작을 사절단으로 해서 많은 예물을 싣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건융 황제를 아련하기 위해서는 중국식으로 3개 국어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개 국어도는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메카토니 백작은 중국의 우리 영국의 속국도 아닌데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버티게 됩니다. 그래서 절충안이 나온 것이 뭐냐 하면은 건융 황제의 뒤에다가 조지 3세의 영정을 세워놓고 바로 유럽식으로 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발을 무릎을 꿇고 이렇게 절을 하도록 이렇게 절충안이 돼서 지금 보시는 그런 사진이 그림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메카토니 백작이 가지고 있는 예물은 그들은 예물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것은 조공이라고 생각했던 만큼 그런 세계 질서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중국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드렸지 세계 대항해 시대의 주역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인데 스페인은 서쪽으로, 포르투갈은 동쪽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은 1492년에 아메리카를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포르투갈은 그 6년 후 1498년에 바스마 다가마가 인도 항로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포르투갈은 인도에서 말라카 해협을 거쳐서 바로 이 일본과 교역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16세기였습니다. 그런데 폴란드 입장에서는 너무나 먼 길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착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마카오에 조찬하게 됩니다. 이 마카오를 중심해서 바로 일본과 그리고 인도를 중심해서 유럽으로 그렇게 무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지도를 보시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영국이나 네덜란드는 이 아프리카의 희망봉을 건너서 인도를 거쳐서 말라카비아를 거쳐서 이렇게 중국의 마카오를 거쳐가지고 일본과 이렇게 무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카오를 중심해서 일본으로는 비단을 수출하게 되고 실고하게 되고 또 이 마카오에서 포르투갈은 차를 실어서 그래서 유럽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의 무역의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은 일구 통상 정책에 의해서 원래는 이 중국에 바로 푸저우 그리고 장저우, 저장, 닝보 이렇게 5개 항구가 개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일구 통상 정책에 의해서 황저우만이 결국에 개항하게 되고 그 황저우를 통해서 모든 무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 여기 보다시피 이것은 홍콩이고 그리고 마카오가 이 조그마한 섬입니다. 이것이 포르투갈이 바로 17세기에 이렇게 조찬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무역을 하게 되고 이 수로를 따라서 황저우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이 항저우는 바로 모든 국제 무역이 여기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황포항은 1757년에서 1842년 바로 난징 조약이 맺을 때까지 대단히 번창한 그러한 항구였습니다. 모든 외국의 무역선이 여기에 들고 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해외의 무역은 그 나라의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즉 동인도 회사를 세워서 그 회사를 통해서 중국과 무역 거래를 하게 되고 또 중국에서는 13행이라 해서 그들에게 특권을 주어서 무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해외 무역은 동인도 회사와 그리고 중국의 13행을 통해서 이 중국과 해외 무역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국은 어떤 입장이 있냐? 바로 이 공행을 통해서 중국으로부터 차와 비단과 도자기를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수입하게 됩니다. 반면에 영국은 면직물과 모직물을 수출하게 되죠. 그런데 이 당시에 영국은 산업혁명에 의해서 이렇게 물레로 실을 뽑고 배틀로 이 천을 짜던 그런 시대가 아니라 기계화가 돼서 대량 생산 체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대량 생산된 면직물과 모직물을 아시아에서 소비하려 했던 것이고 그 중심이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대신에 중국에서는 말씀드렸던 차와 도자기와 비단을 수입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당시에 이 영국은 차가 얼마나 많이 수입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수입의 72%가 차였습니다. 그만큼 영국 사람들은 차를 즐겨 마셨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영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면직물과 모직물이 잘 팔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의 청나라는 결국 이 분업화가 되어 있고 산업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급자족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땅이 넓어서 얼마든지 그 면직물을 자급자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들어가는 하나의 면직물과 모직물은 중국에서 팔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그 대신 영국의 은이 결국 중국으로 유출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영국의 국고가 바닥이 나는 그런 하나의 입장이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영국과 청나라가 무역을 하는데 영국의 입장에서 이런 역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유럽이나 영국에서는 차의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차를 마실 때 크라스에 넣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도자기가 필요했던 것이고 그리고 한약재와 더불어서 비단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는 면직물과 모직물이 들어가는데 중국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은 모직의 이복을 입지 않고 바로 비단 옷을 입었습니다. 왜? 비단은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보냉성이 있어서 시원합니다. 그리고 상류층은 그렇게 입었지만 그럼 하류층에 있는 사람들은 면직물, 작업자 쪽에서 그렇게 입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면직물과 모직물이 잘 팔릴 리가 없습니다. 반면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서는 차와 도자기와 이런 비단이 인기를 끌게 됩니다. 자, 이런 이유에서 무역 역조가 생겼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영국에서는 이런 차와 도자기에 넣어서 마시는 것이 유행이 되었고, 또한 이런 상류층에서는 이런 문화가 아주 좀 성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영국에서는 차가 없이는 안 되고, 또한 도자기가 없이는 안 되고, 비단이 없을 수 없기 때문에 비단과 차와 도자기는 영국에 잘 팔렸고, 대신에 면직물과 모직물은 팔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영국의 은이 방출되고, 그런 해서 국고가 바닥되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중국에서는 말씀드렸죠. 여기는 홍콩이고 여기가 마카오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포르투갈은 이 마카오를 조찬했습니다. 조찬해서 여기에서 살면서 결국에 뭐 해적도 물리치고 또한 이렇게 상거래를 해나가게 됩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이 상비약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편입니다. 배가 아플 때도 그것을 복용하고 머리가 아플 때도 그것을 복용하면 거뜬히 낫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마카오에 살고 있는 포르투갈 사람들은 일찍이 인도항로를 개척했기 때문에 인도에는 고아에서 그 아편을 수입해가지고 중국 사람들한테 짬짬이 팔기 시작합니다. 중국에서 잘 소비가 돼요. 그래서 대량으로 수입해서 그것을 판매하게 되는데 이것을 영국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까지 무역역조로 해서 운이 방출되어 국고가 바닥나는 그런 입장인데 어떻게 하면 이 무역역조를 반전시킬까 고심하다가 포르투갈 사람들이 인도에서 아편을 수입해서 파는 것을 보고 그들도 아편을 팔아보게 됩니다. 그 아편이 잘 팔리게 돼요. 그러자 본격적으로 뭐냐면 인도에다가 면화 재배하는 그곳에 반은 이런 양귀비를 심어서 재배합니다. 근데 아편은 인도에서 이렇게 재배가 되어지는데 아편은 어떤 것이냐? 꽃을 피기 전에 그 봉우리에서 칼집을 내게 되면 이런 액이 나옵니다. 그 액이 바로 아편인 것입니다. 이것을 채취해서 바로 중국으로 판매를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 무역 역조를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서는 차와 도자기와 비단이 영국으로 흘러갔고 그로 인해서 면직물과 모직물이 팔리지 않자 영국의 은이 방출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대안으로 바로 인도에서 이런 양귀비를 재배해서 아편을 채취해가지고 청나라에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은을 받고 그 은은 인도에서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영국으로 들어가고 또 영국에서는 면포를 바로 인도로 보냈던 겁니다. 이런 삼광무역을 통해서 영국은 무역 역조를 극복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청나라에는 아편이 해마다 급격하게 그 수입량이 늘어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사회의 문제가 됩니다. 이 아편을 구입하는 사람은 대체로 노동자들이 구입했고 또 병사들이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편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돼야 이 청나라 황제는 결국에 이 흡차 대신인 임칙서를 황조로 보내게 되죠. 그래서 아편 수입을 금지하게 되고 그리고 아편을 전부 다 몰수해서 그리고 불살라버립니다. 심지어는 영국 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다 뺏어가지고 약 2만 상자 이상이 소각이 되었고 더 나가서는 배에 실리는 아편은 다른 해외에서 팔 그런 분량인데 그것마저도 물에 던져버립니다. 이로 인해서 결국에 아편 전쟁이 일어나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즉 영국 위에서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투표 결과 결국 무력 전쟁이 일어나게 됐으니
이것이 1840년에 일어난 아편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그 아편 전쟁을 통해서 결국에 지금까지 중국은 세계의 질서의 중심이라고 여겨왔지만 결국 중국은 북양 함대와 남양 함대가 있는데 남양 함대가 중국의 함대에 의해서 그야말로 참 한꺼번에 쓰러지게 됩니다. 이래서 세계는 중국이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만천하에 알려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냐? 결국 중국이 패배해서 난징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참 굴욕적인 조약이었죠. 자, 그러면 이 난징 조약의 내용이 뭐냐면은 그 첫째가 황조만이 지금 개항이 되고 있었는데 5개 항을 더 개항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5개 항이 바로 이게 샤먼, 푸저우, 닝보, 상하이, 그 항저우까지 5개 항이 개항이 되고 또 말씀드렸던 공행제도, 결국에 해외에서는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무역을 하고 또 중국에서는 13행을 통해서 무역을 하는데 이 13의 행보가 대단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행제도를 폐지를 요구하게 되고 그 다음 배상금이 1200달러를 그렇게 지불했습니다. 또는 이 홍콩이 결국 영국으로 한량되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바로 홍콩이 여기에 마카오 맞은편이죠. 여기가 요 섬이 바로 홍콩섬입니다. 이렇게 해서 홍콩이 영국으로 한량되는 것이 난징 조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난징 조약을 청해서 5개 항구가 개항이 되고 또한 공행이 폐지되고 이런 여러 가지 조치를 했지만은 그래도 이 무역 역조가 완전히 극복이 되지 않고 중국은 계속 영국은 중국에 대해서 뭐냐면 이 난징 조약을 재계약할 것을 요구하게 되고 요구하는 상황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것은 첫째, 이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들 다 개항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5개 항만이 개항되는데 그 외에도 계속 항구를 개항해야 된다는 것이 요구사항이었고 그리고 상성과 군함이 이 양장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도록 자유 왕래를 허락하는 뜻이었고 그리고 아편 무역이 합법화돼서 그것이 뭐냐면 통관 관세도 폐지하라 이런 요구까지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는 외국 사절의 북경에 상주하는 그런 그 공사 설립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고 또 자유로운 내륙 지방을 왕래할 수 있도록 그럼으로 인해서 바로 이 아편이 잘 팔리기 위해서 이런 요구까지 오게 됩니다. 이런 것이 원만히 요구사항이지만 이루어지지 않다가 우연히 1856년에 에로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그 에로 사건은 황조에 있는 영국의 그런 해적선입니다. 근데 거기 선원들은 중국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중국의 관료들이 검열을 나오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영국 깃발을 내리고 물에 던져버립니다. 이로 말미암아 결국 이 영국이 다시 중국과 전쟁을 치르게 되고 또 이런 일에서 불란서의 선교사가 죽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불란서와 영국이 연합해서 일어난 전쟁이 제2차 아편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제2차 아편 전쟁을 통해서 탄진을까지 들어가게 되고 그것이 심지어는 베이징까지 들어갑니다. 여기에 붉은 선은 제1차 아편 전쟁의 내용이고 이 두 번째가 뭐냐면 이 녹색인 그래서 텐진 조약을 맺고 베이징까지 들어가는 그런 그 제2차 아편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1860년에 베이징 조약을 통해서 그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자, 이 제2차 아편 전쟁을 통해서 되냐? 이 연합군이 바로 전 베이징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왕이 거쳐 있던 원명인이 약탈되게 되고 또 그것이 이와 함께 소실이 됩니다. 참 아픈 사실입니다만은 그리고 베이징 조약을 통해서 굴욕적인 조약이죠. 또다시 그 베이징 조약에 대한 내용을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베이징 조약을 맺기 전에 청나라에서는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다급하게 러시아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관료와 이 청나라의 관료가 여기 지도에 보이는 국경선인 아이훈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청나라의 요구는 러시아에게 이 아편 전쟁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화친을 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그 요구 상황에 의해서 결국 연해주를 할량해 주겠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아이훈에서 양 그런 관료들이 만나서 결국 맺은 하나의 조약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연해주가 결국 이 제2차 아편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 쪽으로 할량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베이징 조약이 체결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연해주가 러시아로 편입되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느냐. 그것은 엉뚱하게 우리 조선의 백성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이미 좀 일제강점기에 우리의 조선 사람들은 좀 기름진 옥토를 버리고 이렇게 연해주로 또는 북만주로 이렇게 이주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다 보니까 연해주가 결국 고향 땅처럼 그렇게 살게 됐어요. 그런데 1937년에 이 스탈린이 이주 정책에 의해서 결국 그들은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열차에 태워져 가지고 중앙아시아로 끌려가게 됩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이러한 처절한 삶을 살게 됐고 오늘도 그 후손들이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여러 나라에 분산돼서 살고 있는 그 원인이 바로 이 베이징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청나라가 러시아에게 연해주를 할량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겼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텐진과 베이징 조약의 내용을 보면은 첫째, 이 5개 항까지만 지금 개항이 되는데 10개 항을 더 개항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 기독교 포교가 허용됩니다. 그 전까지는 선교사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는데 기독교가 포교가 허용이 되고 그동안에 압수되어 있던 기독교 재산들을 좀 다시 되돌려받는 그런 하나의 조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 공사가 이제 베이징에 주둔하는 그런 것이 이제 허용이 되었고 또는 구룡반도 1차 아편전쟁 때는 홍콩이 할량됐지만 영국으로 그럼 제2차 아편전쟁 때는 그 육지인 구룡반도까지 영국으로 할량되는 그런 하나의 조약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연해주가 결국 러시아 땅으로 편입이 되는 그런 하나의 조약이 베이징 조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베이징 조약을 통해서 이 중국은 반식민지와 같은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지식인들은 이제 중국도 근대화에 좀 박차를 개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죠. 자, 이런데 여기서 어디냐? 이 중국 사회의 농민들이 이런 좀 여러 가지 조약을 통해서 이제 침해를 당하기 때문에 더욱더 살기가 어려운 것들은 농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농민을 중심한 대평천국이라는 난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또한 중체서용이라는 양모운동 또 변법자강운동 또 이화단운동 이런 운동들이 이 근대화 과정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러한 중국의 근대화에 몸부림치는 과정을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이 태평전국은 바로 이 홍수정이라는 사람이 주동이 되는데 이 사람은 직업이 없어요. 그냥 좀 떠돌아다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마 외국 선교사를 만나서 성경을 하나 받게 되는데 그 성경을 읽으면서 아마 어떤 영감을 받았는지 자기가 예수의 동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바로 중국에 온 홍수진 자기 자신이 바로 재림주라고 이렇게 떨고 다닙니다. 그렇지만 지식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리가 없지만은 그러나 당시에 참 농민들을 상대로 해서 선교를 통해서 대단한 인기를 갖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그 농민들이 팍팍한 삶 거기에 자극을 주기 시작합니다. 이래서
전국적으로 농민운동인 태평천국이라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태평천국의 운동을 통해서 결국에 이홍장인 부양함대 이홍장이 진압을 못합니다.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의 힘을 빌어서 이 태평적의 난을 극복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중국에서는 더욱더 근대화를 박차게 돼요. 자, 이런 근대화의 그런 그 박차를 가하게 된 것은 바로 양무운동입니다. 근데 이 양무운동은 바로 개방은 하지만 개혁을 그만두고 개방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체서용입니다. 자, 중국의 체제는 그대로 두고 서양의 문명을 받아들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의 무기, 서양의 그런 기계, 이런 그 서양의 그런 산업을 받아들이는 그런 쪽으로서 이 양무운동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든지 그럼 개방을 하게 되면 반드시 체제가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체제가 변화되지 않고 개방을 했다 해서 그것이 결국에 이 근대화가 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오늘의 우리 북한의 실정이 바로 그렇습니다. 김정일 당시 위원장이 있을 때 상해를 방문하고 바로 천지가 개벽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왜 그것을 보면서 북한 사회는 근대화를 이루지 못했느냐? 그것은 개방은 할 수 있었지만 체제를 변혁시킬 수는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근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개방과 계획이 따라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바로 이 양무운동은 실패가 바로 이 중체서용이란 중국의 체제를 그대로 고수하고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더 진척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결국에 청일전쟁을 통해서 극렬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청일전쟁이 일어날 때 바로 세계 사람들은 중국이 지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결과는 중국이 완패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일본이 청나라를 상대로 해서 승리할 수 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잠시 말씀드리기 전에 바로 이 청일전쟁에서 청나라 패배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습니다. 그 시모노세키 조약이 첫째는 조선을 독립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대단히 반가운 얘기지만 바로 일본이 이 조선반도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청나라에 종속됐던 것을 끊어버리고 결국에 이 한반도가 독립이 되면 일본이 내정 간섭하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서 이 조선을 독립국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청나라의 요동반도가 한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대만이 한량이 됐죠. 물론 요동반도는 나중에 또 청나라로 돌아가긴 합니다만은, 그 다음 전쟁 배상금이 무려 2억 3천만 양입니다. 이 돈이 액수로 지금 하자면 어느 정도인지 잘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일본의 GDP를 계산하게 되면 바로 일본의 4년치에 해당되는 GDP가 바로 2억 3천만 양이다. 이러면 참으로 어마어마한 그런 금액이 전쟁 배상금으로 청나라가 일본에게 지불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일본이 청나라를 이길 수 있었느냐? 그것은 중국이 1840년 아편 전쟁이 일어나자 이 동아시아는 모두가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조선은 그 충격에 의해서 문을 굳게 닫아버립니다. 그런데 일본은 1853년에 페리제독이 흑선을 몰고 에도항으로 들어올 때 그것을 개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미 화친조약을 맺고 통상조약을 맺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당시에 막부 정부가 이런 개방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개방을 하게 되자 그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당시에 일본은 바로 봉건사회입니다. 사무라이를 중심한 번체제에 의한 그런 봉건체제인데 이 사무라이들이 외세가 들어오는 문호 개방을 반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막부 세력이 형성이 되고 그 대신에 막부를 타도하고 천황을 옹립하자는 그런 하나의 운동이 벌어져서 끝내 이런 반막부 운동에 의해서 막부 정부가 붕괴되고
결국 천황이 옹립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메이지 천황이 들어서면서 유신 체제가 된 것이 1868년입니다. 이렇게 발빠르게 바로 일본은 개방과 개혁을 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본은 발빠르게 근대화에 앞장설 수 있었다. 그로 인해서 지금 개방은 했지만 개혁이 이루지 않은 중국을 앞설 수 있고 그 중국의 무력을 압도해서 청일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 2억 3천만 양을 받았는데 그것이 일본의 GDP의 4년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전쟁을 하면서 2년치가 소비됐기 때문에 그것으로 갚았고 나머지 2년치는 바로 이 일본이 근대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중공업 화학을 중화학공업을 육성시키는데 투자할 수가 있었다. 물론 미국으로부터의 그런 좀 차관도 있었지만 이것이 함께 플러스가 되어서 일본은 일찍이 1901년에 야하타 제철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군함을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군수 공장이 늘어나게 되고 산업이 발전하면서 그 산업은 해외로 수출하는 그런 발빠른 근대화가 일본에서 이렇게 좀 개방과 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것이 바로 일본의 명치유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는 결국에 일본에 의해서 불평등 조약을 통해서 1876년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개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강화도에서 운유호를 좀 이제 포격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별미가 되어서 이제 이런 불평등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에도 이제 개항하는 항구가 늘어나게 되고 이렇게 해서 결국 이 일본은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 조선 정부를 내정 간섭하는 그런 입장까지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그 일본에 의해서 개항하기 전에 우리는 기여가 있었습니다. 마침 일본이 좀 미국으로부터 개항의 압력을 받아서 개항을 하듯이 우리도 프랑스로부터 그런 압력을 받았습니다. 1866년 이때 바로 대원군은 프랑스 선교사를 뭐냐면 이제 처형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자 영국 함대가 우리 강화도로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좀 개항을 요구하게 되고 또 이 기독교의 성교의 자유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것을 조선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포를 쏘아서 이 프랑스 함대를 내쫓아 버립니다. 이 기회를 우리가 1866년에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 후 다시 1870년에 미군이 들어옵니다. 그것이 신미양요죠. 이때도 역시 포를 쏘아서 개항을 하지 않고 그리고 그들을 내쫓아 버립니다. 결국 그 후 1876년에 돼야 일본에서 강제로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개항하게 되는 참 이렇게 한 발 늦은 개항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것이 일본에 먹히는 식민지화되는 하나의 순수를 밟는 그런 하나의 첫 단추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역사를 우리가 거슬러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1870년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개항이 되어지고 그 후에 이 모굴란 갑신정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에 좀 국충렬의 마음을 갖던 젊은이들이 이 나라를 이제 근대화시키겠다는 그런 일념이 있었지만 그것은 결국 3.1천하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갑오 계획이 일어나게 되고요. 자, 그러다가 동학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그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그것이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은 동학혁명의 별미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일본이 들어오고 일본이 울미사면을 통해서 우리의 참 명성황후가 일본의 낭인들에 의해서 살해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천인공노할 일이 바로 우리 황궁에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뼈아프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을사 늑약, 결국 좀 을사오적이라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일본으로 팔리게 되고 결국 1910년 병술국치를 맞이해서 이 대한제국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운명을 맞이한 것이 당시에 우리나라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바라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우리나라는 영원히 40년 동안의 일제 지하에서 우리의 모든 자유가 부속된 가운데서 우리의 참 성도, 이름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말도 글도 다 사라지는 그러한 참혹한 식민지 생활을 40년을 이어지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그만큼 개방개혁이 당시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인데 우리 위정자들이 세상을 알지 못하고 세계가 변하는 것을 감지 못한 그런 결과로서 국민들만의 그러한 치욕스러운 그런 좀 시대를 살아가야만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중국은 어떻게 그런 양무운동의 실패로 인해서 다시 어떻게 근대화로 가게 되느냐. 그 후에 결국 청일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지식인들이 또는 자각하는 그런 운동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변법자각운동입니다. 여기서 이제 강유회가 연설한 내용을 보면 프랑스, 일본에 계속 패한 것은 결국 북왕을 이룩하자면 뭐냐면 하정의 상달을 교하기 위해서 제도 개혁을 행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미 말씀드렸지 개방을 할 때 개혁과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청조가 변하지 않고서는 개방을 해서 근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도의 개혁, 그러니까 서양의 이해 제도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전제 군주 사회를 통해서 개방을 하더라도 결국 근대화는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의 청조의 권력자가 바로 서태후였습니다. 서태후가 자기 권력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내려놓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얼마 변법자각 운동도 결국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로 인해서 일어나는 운동이 뭐냐? 이화단 운동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결국 부청 멸양, 청나라를 세우고 그 다음 양나라를 서양 세력을 몰아내자 하는 운동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 세력을 몰아내자는 운동이에요. 이런 하나의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자 또 이들이 결국 외국의 공사를 침략해서 불을 붙이고 이렇게 훼손하게 됩니다. 그러자 한꺼번에 이 청나라에 8개 군대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 8개 군대가 바로 영국, 미군, 그리고 러시아, 인도 이렇게 사람이 서 있는 대로 이렇게 좀 제가 써놨습니다만은 여기에 인도, 그리고 프랑스, 오스트리아, 그래서 일본국까지 8개 나라가 일제히 베이징에 들어오게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런 8개 나라가 중국을 침략해서 중국을 조각조각 내지 않고 결국에 이 중국을 식민지화시키는 그런 데 있어서 또한 중국을 근대화시키는데 또한 자극을 주기도 하는 그런 운동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신의 혁명을 통해서 청주가 멸망하고 중국은 근대화로 들어가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기에서 두 사람을 우리가 눈여겨보면 한 사람은 손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유한숙이라는 원색입니다. 이 원색이는 바로 서태후의 그런 좀 후광을 받으면서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손문이 당시에 일본에 가 있었는데 바로 농민운동이 일어나자 급고 귀국해서 국민당을 창당하게 됩니다.
그 국민당을 통해서 청조를 무너뜨리는 신의 혁명을 출발하지만은 당시에 그 국민당의 힘을 가지고 이 청조의 막강한 그런 실력자인 원세기를 무너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손문은 몰래 이 위안스키를 만나서 제의를 합니다. 이제 청조를 무너뜨려서 신의 혁명을 성공시키면은 바로 그 총통의 자리를 내가 물러나고 당신이 그 자리를 앉으시오 라는 그런 제의를 통해서 결국 두 사람이 합의를 보고 이 이완스키는 결국에 이 청조를 멸망시킵니다. 그 마지막 황제가 우리가 영화로 봤던 부위였습니다. 그 부위가 바로 이 자금성을 떠나는 장면이 바로 1912년 2월 10일이었습니다. 결론은 뭐냐? 이 신의 혁명을 통해서 결국 청조가 망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청나라는 역사 속에 397년 만에 즉 300년을 채우지 못 297년이죠. 300년을 채우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고 결국 이제 이 중국 대륙에는 장개석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당이 지배를 하게 됩니다. 또 그것은 나중에 결국 공산당과 국공내정을 통해서 결국 국민당은 대만으로 쫓겨나고 중국 대륙은 공산화가 되는 그런 나라의 순수를 밟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결과는 결국에 1840년 아편전쟁을 통해서 결국에 동아시아가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결국 이 동아시아는 많은 변화 속에서 근대화가 참 일본을 제하고는 늦게 이렇게 시작이 되기 때문에 결국 외세의 그런 식민지화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2차 대전이 끝나야 비로소 모든 식민지가 해방되는 그런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아편전쟁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